자,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1회 문수포럼 행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사무차장 김용국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금일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휴대전화 전원을 전부 꺼주시거나 또는 진동 모드로 지금 즉시 좀 전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금일 행사 진행 순서를 잠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민의례와 회장님 계획 인사, 참석자 소개, 주제 강연, 질의 토론 및 공지사, 마지막으로 기념 촬영에 걸맞는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국민의례 전에 오늘 식전 행사로 특별 순서를 준비를 했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이선영 연주자께서 오늘 문수포럼 행사의 축하 공연을 간단하게 준비했습니다. 잠깐 양력을 말씀드리면 러시아 크리미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비상임 단원으로 재직 중이시고요. 공연기업 이즈의 대표로 지금 재직하고 계십니다.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이선영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제1회 문수포럼에 여러분과 함께 하게 해서 영광이고요. 저도 회원으로서 열심히 참석하고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볼 때도 항상 반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첫 번째 곡은 신세계 교향곡 들려드렸는데 두 번째 곡은 여러분 익숙한 곡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그 포럼이라서 너무 딱딱한 것보다는 조금 신나게 박수치면서 준비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요. 돌아와요 부산항에 준비해봤는데 여러분 좋아하시죠? 네, 박수 함께 치면서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짧지만 강렬한 뜨거운 연주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간이 충분히 허락되면 앵콜도 받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텐데 많이 아쉽지만 또 다음 기회에 좋은 무대에서 만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아낌없는 연주에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식전 특별 순서로 연주를 잠깐 들어보셨고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제1회 문수포럼 행사를 힘찬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진행 순서에서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장소 관계상 장소의 특징상 생략하기로 하고요. 다음 회장님 개회 인사를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판에서 해서 회장님. 마이크로 그만큼 저절로 주지. 뭐 괜찮습니다. 예. 제가 드릴 인사 말씀은 제1회 문수포럼 강연의 팜플렛에 이미 기재가 되어 있어서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고요. 하여튼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회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오늘 귀한 시간을 내서 강연을 해 주시는 임진혁 울산 연구원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수포럼이 제보 울산 향후회를 기초로 제보 울산 향후회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모임이니만큼 우리 문수포럼이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그 가능성을 어느 정도 확인한 것에 그게 만족을 합니다.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문수포럼의 구호는 까마귀도 고향 까마귀가 반갑다. 네, 반가운 사람들끼리 자주 모여서 더 정다운 이야기를 나누는 유익한 모임이 되었으면 합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빌고요. 앞으로도 계속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바로 참석자 소개를 회장님께서 간략하게 좀 안내해 주시겠습니다. 제1회 문수 포럼이다 보니 아직 우리 조직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진 바가 없어서 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간단하게 인사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다음 수석부회장으로 우리 이상준 회원입니다. 박수. 부회장으로 전 부산지방 변호사의 회장이신 이채문 변호사입니다. 제부학성고등학교 동문회 회장을 하고 계시는 김혜수 회원. 반갑습니다. 여성부회장님으로 우리 초심화무전 대표이신 박현숙 부회장. 저 밖에 지금 안내하고 있습니다. 계신 겁니다. 우리 사무총장으로 전 부산시 여성단체 예비회장을 하셨던 윤교숙 총장님. 사무차장 일을 하고 계시는 현재 제부울산 제일중학교 사무총장을 하고 계시는 김용국 차장입니다. 감사로서 백성철 동성학 대표님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참석을 하지 않으셨고요. 오늘 참석하신 고분 몇 분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전 제부울산 향후회 회장을 하셨던 박수복 회장입니다. 현 제부울산 향후회 회장을 하고 계시는 이난 회장입니다. 현 제부울산 향후회 수석부회장을 하고 계시는 이수태 고문님. 현 제부울산 향후회 부회장을 하고 계시는 이간옥 고문님.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일일이 참 소개를 드리면 더 할 나위가 없겠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이것 정도로 하고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주제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제 강연 시작 전에 금일 강연을 맡아주실 임진혁 울산연구원장님 양력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울산 병영초등학교를 졸업하시고 제일중학교 졸업, 부산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을 하시고 미국 하와이 주립대학원 경영학 석사, 미국 네브라스카주 주립대학원 경영정보학 박사를 취득하셨고요. 주요 경력으로는 미국 뉴올리언스 대학교 경영학 교수, 미국 세크릿 하트대학교 경영학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 초빙 교수, 울산과학기술원 유니스트 경영학 교수, 포항공과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특임 교수,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울산연구원장으로
재직하고 계시고요. 힘찬 박수로 강사님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따라 비가 엄청 오더라고요. 좀 시간을 내비를 재보니까 한 1시간 걸린다 그래서 한 여유있게 한 1시간 반 정도 오겠다 하고 떠났는데 웬 떠나면서부터 고속도로에 엄청 비가 와서 정말 야 지난번에 사실 코로나 때문에 몇 번 연기를 하고 그랬는데 부산 오는 게 참 가까이 놀러 올 때는 가까운데 왜 뭔지 모르겠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왔는데 하여튼 기쁜 마음으로 내려왔었습니다. 자, 옷들을 좀 벗고 하겠습니다. 네. 스크린을 좀 내려주시죠. 기술진. 기술진. 예, 요 준비하는 동안에 그냥 제가 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좀 보시죠. 전 경영 초등학교 그다음에 일중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부산으로 이제 고향을 1968년에 떠나는 거죠. 그러다가 미국으로 건너가서 2008년에 유니스트 창립 멤버로 왔었습니다. 그래 따져보니까 1968년에 울산 떠났다가 2008년에 돌아갔으니까 40년 만에 울산에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 좀 기뻤습니다. 고향 땅에 40년 만에 돌아와서 또 학교 만드는 일을 했고 지금 또 울산 연구원장으로 울산의 각종 그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저는 너무너무 기쁘고요. 뭐 지금 사실 제가 은퇴한 제 나이에 일을 한다는 현역을 있다는 거 해도 좀 감사한 일인데 그것도 고향에 와서 이렇게 제가 생각했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바쁘지 않냐, 피곤하지 않냐 하면 전 너무 기쁘게 일한다 항상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예, 준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울산과 나라를 제가 사실 이런 강의를 곳곳에서 많이 합니다. 제가 뭐 행복 강의도 하고 여러 강의를 하는데 울산과 나 하는 건 특별히 제가 이제 울산에 그 40년 만에 돌아왔죠. 그리고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초등학교 다니거나 중학교 다닐 때는 뭐 울산에서 돌아다닐 일도 별로 없고 또 그런 기회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2008년에 미국에서 27년 있다가 또 왔으니까 울산 오니까 정말 울산에 새로운 그런 예전에 못 봤던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말하는 역사, 문화적인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야 이렇게 울산이 풍부하게 이런 게 많은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가진 것 예. 예. 부자도시, 무슨 이런 그 산업도시 이런 개념으로만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울산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울산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외지인이 압도적으로 많은 거 아시죠? 80% 이렇게 외지인이 많은 도시인데 그래서 혁신도시나 이렇게 기관장들을 만나고 울산에 뭐 주말에 뭐 볼 게 있어요? 뭐 울산에 뭐 있나? 스테레오타입을 딱 갖고 계세요. 공장 뭐 이런 것만. 그래서 주말에 뭐 부산이나 아니면 뭐 다른 데로 간다 이래서 제가 아니다. 울산이 정말 풍부한 자원을 갖고 있는 역사 문화 자원이 있는데 이걸 자꾸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스테레오타입으로 그리고 울산에 사는 사람들도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다니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강의를 해달라. 그래서 울산과 나라는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하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고향이 어딘가? 우리가 고향을 묻지 않습니까? 여기 제 울산 향후에 부산에 와 있는 울산 사람들이다. 고향이 울산이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다음에 제가 질문이 울산을 잘 아시는가? 고향이니까
물론 잘 아시고 저는 이 질문 그 고향이 아닌 사람 울산에 사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울산을 잘 아시는가?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는 게 울산을 재발견하자. 우리가 가진 그 지식 그런 그 우리가 가진 어떤 그 편견 같은 게 굉장히 제한돼 있다. 그래서 울산을 정말 한번 새로 다른 각도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울산 재발견하기 이렇게 했습니다. 자, 기왕에 울산 고향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정주영의 향수 아시죠? 유명한 그 노래 참 가옥이지 않습니까? 넓은 들 동쪽 끝으로 이야기 지질된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이렇게 자 제가 이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고 이 가사를 이렇게 읽어보면 어떤 느낌이 옵니까? 한 폭의 그림을 그리는 것 같은 걸 느끼죠, 그죠? 시골집이 그려져 있고 룩배기 황수가 있고 이런 게 쭉 그냥 요 뒤에 약간 배경을 해놓은 것처럼 저는 어떤 그 산수화를 그리는 시골 풍경화를 그리는 그 말이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지는 고향의 개념은 사실 이런 것이죠. 정정이 말하는 타향살이 몇 해든가 다 이런 노래를 부를 때는 이런 그림을 가슴속에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오늘날에 와서 이제 애들에게 이런 그 향수라는 노래를 불러주면서 고향을 한번 살아봐라 그러면 애가 이해를 못하죠. 왜? 지는 프로지오에서 태어났는데 무슨 실개천이 있고 제가 정지용의 생가에 가봤습니다. 정지용의 생가를 가지고 아니고 유경수 여사 그 생가에 가니까 가는 길에 정지용의 생가가 있습니다. 정지용의 생가에 가면 지금 여기서 정지용이 그리고 있는 이런 그림이 거기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실개천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다 요새 거의 정리해가지고 다 이렇게 돼 있죠. 물론 이제 그 옛날 집을 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울산은 박상진 여사 생가에 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냥 집 하나 이렇게 해놓고 했지만 그 주변에 뭐 고층 아파트들이 다 들어서가지고 소위 말해 이런 뭐 그림이 그려지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예전에 우리가 가진 고향이라는 개념은 태어나서 살고 자라고 살다가 죽는 거 여기가 고향이죠. 그죠? 그러다가 한번 튀어나오게 되면 내가 타향살이 했다. 빨리 돌아가야지. 이런 이 네 개 요소가 다 합쳐져 있었는데 이게 점점 분리되는 시대에 살지 않습니까? 태어난 것과 자라는 것과 직장생활 하는 것과 은퇴해가지고 결국에 죽는 곳이 달라지는 세대에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사람들이 말하는 고향이라는 하나의 어떤 의미하고 지금에 와서는 이제 그 의미가 점점 달라진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고향이라는 게 뭔가 제가 말한 것처럼 데피니션을 따지면 태어난 곳, 자란 곳, 정들고 그리운 곳 이런 뜻이 있는데 영어로 고향이라고 그랬을 때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제가 항상 홈타운이라고 번역을 한다면 고향을 홈타운. 근데 홈타운을 내용을 한번 또 짚어보면 태어난 곳, 자란 곳. 근데 마지막에 가면 사는 곳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홈그라운드에 있죠. 뭐 이런 말 하셨습니까? 이제 축구나 야구가 다 부산 달력이 롯데는 부산이 본 거지. 홈그라운드 있죠. 이럴 때 홈이라는 것의 개념은 현재 내가 살고 있는 곳. 그러니까 굳이 한말로 번역을 하면 본향이라 이런 뜻으로 고향이라는 게 고라는 옛날 고, 옛날 타운, 올드 타운이라는 뜻인데 이거는 지금 현재 내가 주택에 산 메인 플레이스다 이런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까지는 비슷하게 가다가 끝에 가면은 이렇게 달라져요. 홈타운이라는 개념이. 우리 현대인들에 와서는 이제 이런 개념이 오히려 적합하게 맞지 않을까. 아까 제가 그랬던 그 고향이라는 개념이 그런 풍경화 그러는데 이게 그 가서 도시 공사한다고 다 밀어버리고 전혀 그런 그림이 하나 안 나타났을 때 이 고향이라는 개념이 이제 달라진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그 고등학교 다닐 때 버스 타고 올라가면
제가 71년에 이제 고등학교 들어와서 다닐 때, 68년에 저 고등학교 올라가면, 그 공업단 로타리 가기 전에 군부대에서, 그죠? 검문이 있겠습니다. 그러고 탁 이렇게 와서 검문 착착하고, 그러면 이제 또 공업탑 올라가고, 공업탑도 한참을 가야 이제 집이 나오고, 백년까지 가려면. 그리고 뭐, 대학교 남편은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근데 요즘 제가 뭐 삼산에 거기 살지만 엄청 뭐, 복잡한, 예전에 우리가 상상 못하던 그런 게 보였는데, 저 공업탑에 그 비문이 적혀 있는 거 아시죠? 근데 그 뭐 바쁜데 누가 들어가서 읽지 않는데 이 시장실 앞에 붙어 있습니다, 이 비문이. 근데 저는 정말 이걸 한 번씩 읽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 비문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4,000년 빈곤의 역사를 벗어나려고 그렇게 돼 있고, 이 두 번째 줄을 보면 더 해놓은 게 2차 산업의 우렁찬 수레 소리가 동해를 진동하고 산업 생산의 검은 연기가 내기 속으로 뻗어나갈 때 이렇게 이 배고픔을 4,000년 동안의 이 배고픔을 해결하는 길은 2차 산업이라는 공장을 지어서 동해 바다가 들썩들썩하고 하늘이 새까맣게 덮이면 이 배고픔을 면하지 않을까. 이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병영의 교회에서 이렇게 내다보면 그 병영 그 교회가 높은 지대이기 때문에 2층 집이 거의 없을 때였어요. 보면 삼산들이 그냥 쫙 이렇게 보이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정리공장이 딱 서더니 빨간 불이 싹 올라오고 거기서 연기가 까만 연기가 올라왔어요. 근데 날씨가 좀 이렇게 저기압 같은 날 그 구름이 날아가지 못하고 쭉 동해 쪽으로 시꺼멓게 이렇게. 그래서 그걸 쳐다보면서 뭔가 세상이 엄청나게 바뀔 것 같은 걸 느꼈어요. 저 불은 뭐며 왜 시꺼먼 띠가 즉 공업화의 상징을 그때 당시에 그런 걸로 얘기할 수 있었다. 근데 요즘 애들이 이걸 읽으면 말단 이런 걸 목표로 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엄청난 공해와 엄청난 소음을 목표로 하고 살아간다. 이게 바로 한 60년 전의 얘기다. 우리 아버지 때도 아니고 우리 할아버지도 아니고 내가 태어나고도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때 이 배고픔만 피한다면 뭐든지 하겠다. 그게 이 읽어본 빈곤이라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배고프다. 이 배고픔을 피한다는 게 이게 60년 전의 얘기다. 그랬는데 한국이 제가 말 안 해도 아시잖아요. 세계 10위권에 들어가는 경제 대국이 됐는데 그 짧은 순간에 이런 경제 대국이 됐는데 문제는 자 여러분 여기 보십시다. 여기 뭐라고 써놨나요? 문 이렇게 가면 어디 빌딩 나갈 때 당기세요 이렇게 써놨죠? 근데 이게 당기는 사람 봤습니까? 다 밀고 나가죠? 왜 밀고 나가요? 당기라고 해놨는데 가는 길에 이렇게 밀어야 빨리 나가지. 이게 당기려면 서서 당겨야 되잖아요. 그죠? 가는 걸 서야 이게 당기잖아요. 그리고 또 문이 이렇게 서놔도 밀어도 문이 열려요. 문이 안 열리면 할 수 없이 당기고 나가야 될 텐데 당기세요 해놓고도 문이 밀면 열려요. 그래서 왜 써놨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 실제로 밀면 안 되는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딜까요? 은행이 그렇습니다. 은행은 강도나 이런 사람 와가지고 훔치고 나갈 때 문이 미는 것보다는 걸려야 조금이라도 이제 지체하는데 제가 이 말을 왜 하느냐. 바로 한국의 그 급격한 성장의 단어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빨리빨리 아닙니까? 바쁜데 무슨 문을 땡겨 그냥 밀고 나가지. 아무리 땡기라고 써놔도 밀고 나갑니다. 에스컬레이터 보시면 항상 그렇잖아요. 뛰지 마세요. 잡고 가세요. 근데 누가 막 뛰어다니지. 절대 그들 따라하지 않습니다. 자, 이건 외국인들이 그 써놓은 걸 제가 너무 재밌어서 하나 찾아봤는데요. 한국 사람들이 빨리빨리. 그래서 상점에서 계산하기 전에 먹을 건다. 아시죠? 계산하면서 벌써 봉지 뜯어가 먹는단 말이죠. 계산
끝나기 전에 뭐 2가지 한꺼번에 한다. 3분 컵라면을 못 기다려서 그냥 따고 먹는다. 이렇게 되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까지 닫힌 버튼을 누르고 있다. 외국인들이 한 겁니다. 10위까지 있는데 화장실에 들어가면서 벌써 지퍼 내리고 들어간다. 이게 외국인이 뽑은 1등이라고 그럽니다. 자판기에 이렇게 해놓고 손을 컵에 대고 있다는, 그냥 다 내려오고 나면 내면 될 텐데 손을 대고 있다. 이게 외국인들이 본 빨리빨리 한국 1등인데, 저는 이거 말고 정말 제가 뽑은 1등은 이거보다 더하다. 근데 뭔 것 같습니까? 빨리빨리를 대표한 한국인 특징, 여기 외국인들이 1등은 저는 이거보다 더한 걸 발견했는데 그게 뭘까? 이겁니다. 처음에 이거 너무 황당했거든요. 여러분들이 뭘 하러 카드 주면 주인이 사인하세요 하지 않고 자기가 걸고 그러는 거 아시죠? 쓱 해놓고는 자기가 카드를 왜 자기가 걸고 내가 걸고 있는데, 정말 요 짧은 순간도 우리는 못 기다리는 거죠. 빨리 해버려야 됩니다. 물론 이 빨리빨리가 오늘날 우리를 가져오는 맞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가 왔는데, 자, 이 고은 씨의 유명한 이 시 아시죠?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꽃. 꽃은 거기 있었는데 왜 행동에 따라 볼 때가 있고 못 볼 때가 있는가? 왜 그런 것 같아요? 올라갈 때는 왜 못 봅니까? 꽃이 있는데. 야야, 꽃 볼 시간이 지금 어디 있노? 빨리 올라가야지. 그죠? 꽃을 보면 안 돼요. 우리 등산이나 이런 데 가보세요. 야, 허튼 자고 빨리빨리 가자. 제가 대학교 다니면서 허리압 뭐 이러면 빨리 가죠, 빨리 가죠. 내려올 땐 좀 여유가 있으니까 왜 꽃이 있었네. 이게 우리가 지난 60년 동안에 목표 지향적으로 꽃을 볼 여유 없이 끝없이 또 보면 안 돼요. 볼 그런 짬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자, 갤럽에서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주관적인 행복 지수를 따집니다. 이런 5가지 질문을 가지고 많이 웃는가, 필요가 잘 풀리는가, 뭔가 재밌는 걸 배웠는지, 아니면 하루가 즐거웠는지, 오늘 집에 가시고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내가 사는 삶이 즐거운지, 많이 웃었는지, 뭐 재밌는 걸 배웠는지, 이런 걸 해보시고 점수를 10점에서 몇 점쯤 내가 해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이 경제적인 그걸만 따지면 10위권, 그럼 뭐 여기 그 11, 12, 13, 뭐 하여튼 10위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대국이죠, 경제적으로. 돈만 있다고 되느냐? 삶의 환경이 좋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한번 다녀보시면 정말 뭐 화장실부터 해가지고 상상이 안 될 만큼 잘 돼 있잖아요. 시골에 가도 펜션이나 길이나 뭐 너무너무 생활 환경이 잘 돼 있습니다. 환경도 좋죠. 자, 그러면 아까 말한 이 배고픔만 해결하려면 까짓건 뭐 동해 바다 아니면 하늘이 까맣게 돼도 좋다 이러던 게 얼마 전이었는데, 너무너무 잘 살게 됐고 너무너무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몰고 하는데, 야, 그럼 너 이제 정말 행복하겠네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주관적으로. 그죠? 좋은 집에 살고 경제력도 있고 완전 행복하시겠네요 이렇게 물으니까 답이 뭐라고요? 아이고 죽겠다. 맞죠? 아니 엄청 지금 아까 전에 못 살던 사람이 지금 잘 살게 되고 환경이 너무너무 좋아졌는데, 야, 이제는 좀 행복하신가 물었더니 아이고 죽겠습니다. 이건 제가 한국 와서, 저는 아까 말한 27년 한국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좀 와서 너무 이런 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유니스트, 울산과교원 정말 엘리트 교수만 뽑지 않습니까? 교수 중에도 정말 엘리트만 뽑아가지고 월급도 또 상대적으로 많이 주고, 그러면 그런 내 교수를 하면 자부심이나 해서 기뻐해야 되잖아요. 야, 내 이런 학교의 교수다 이런. 퇴근 시간에 이렇게 그 엘리베이터에서 타고 내려오면서 젊은 교수들이 제가 뭐 묻지도 않았어요. 아이고 교수님 죽겠습니다. 답이 죽겠습니다. 그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남들이 볼 때는 부럽고 좋은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 같은데 만나면 죽겠다는 소리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보는 통계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게 이상하다. 왜 그럴까?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외국인이 쓴 책이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잊었다. 기적을 이뤘는데 그럼 기뻐야 될 텐데 기쁨을 잃은 나라 이런 말. 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단군 이래로 한반도에 사는 세대가 가장 잘 사는 세대가 언제일 것 같습니까? 단군 이래. 지금이죠. 맞지 않습니까? 아니 뭐 이거 말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 하세요. 여러분 아버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살아요? 안 살아요? 저희 부친은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시골했어요. 그래서 공무원이 되셨어요. 일제시대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농촌을 탈피했는데 저희 할아버지는 당연히 농부였죠. 근데 농부가 얼마나 농부를 했을까요? 인류 역사상. 우리 할아버지로부터 만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농사 짓는 시절에 만년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농사 짓는 시절에는 발전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내년 되면 날씨 좋으면 또 하고 흉면 이럴지 야 1년은 뉴 버전이 나와가지고 뭐 어떻게 되고 발전이라는 게 거의 없었어. 만년 동안에. 그런데 놀랍게는 만년 전에 현생 인류가 태어난 게 한 30만 년 전이라 하는데요. 만년 전까지 인류는 20만 년 동안 뭘 하면서 살았을까? 채집 생활하는 사람. 저기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시면 동물이 눈 뜨면 다니면서 먹을 거 찾아 다니다가 있으면 실컷 배불리 먹고 자다가 다음에 내일 또 먹을 찾아라. 그런 생활이 채집 생활입니다. 그런 걸 20만 년 동안 하다가 겨우 이제 씨 뿌리고 정착해서 산 게 한 만 년 정도 농사 짓다가 우리 할아버지 때까지 아니 여러분들도 뭐 비슷하게 지금 내려오는 그죠? 농사 짓는 그에서 우리 아버지처럼 이제 그걸 탈출하는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탈출해왔다. 그래서 그 아들이 저는 모든 걸 모르며 살았습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를 봐도 저보다 더 똑똑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에게 기회가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 감사한가요? 감사하지 않는가요? 저는 이게 우리 아버지 때 내가 30만 원 이렇게 바꿔 태어나서 큰일 날 뻔했다. 야,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껴요. 하물며 우리 할아버지 때 태어났으면 농사 짓는다는 건 나쁘다는 뜻은 아닌데 하여튼 그 힘든 생활을 해서 감사하다. 근데 하물며 이게 단군으로부터 따지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할아버지 세대도 내가 아는데 그 위로 해서 올라가서 지금보다 더 좋은 시대가 있었을까? 없죠. 없어.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단군 이래를 제일 잘 사는 이 세대에 사는 분에게 여기 다시 태어나고 싶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렇게 잘 사는 세대에 지금 태어났으면 여기 다시 태어나고 싶으냐고 물었더니 61%가 아니라고요. 아니 저 어디 웃기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좋은 한반도에서 해서 잘 살면서 여기 다시 태어나고 싶으냐고 질문을 하면 61%가 아니다. 왜 아니? 아마 캐나다나 어디 뭐 뉴질랜드나 스칸디나비아나 이런 데 태어났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한번 그런 데 가보셨죠? 옛날에는 그런 데 안 가봐서 그렇지. 요새는 그런 데 다 가보잖아요. 그죠? 저는 아까 우리 27년 살아서 뭐 잘 알지만 그러나 여행 갔어도 그런 걸 느끼죠.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이거 너무 편하다. 어느 놈 간섭한 놈도 너무 좋다 이런데 거기 한 달만 누워있어 봐. 지옥이 그런 지옥이 없죠. 한 달 그 해변에 누워있으면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변합니다. 근데 우리는 끝없이 스칸디나비아나 어디 뉴질랜드나 저런 데 가서 살았으면 한국 안 살고 싶다. 왜 한국에 안 살고 싶은가? 이렇게 좋은 세상에 살면서 왜? 이유가 뭐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내가
객관적으로 다 아는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지금 좋은 세상에 살면서 왜 애기 안 태어나고 답이 이겁니다. 여러분들 다 하시겠죠? 여유가 없다. 여유. 자, 여유라는 단어가 세 가지 뜻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집에 참 여유가 없다. 이런 경제적인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유가 없다. 쫄린다. 짜친다. 이런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 근데 요즘 별로 그런 사람은 우리 어릴 때 막 밥을 못 먹고 이런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 건 별로 없어요. 또 여유가 없다는 게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막 바빠가지고 요새 여유가 하나도 없다.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그런데 시간이나 돈은 어떤 그 객관적인 요소로 측정이 되는데 돈도 있고 시간도 많고 그런데도 여유가 없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뭘까? 마음의 여유가 없는. 마음이 항상 불안하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이 항상 불안한 거예요. 돈이 더 있는 사람이 더 불안해할 수도 있는 거죠. 야, 이러다 김정은이 쳐들어오고 이거 뭐 어떻게 되겠냐. 모든 게 다 불안했어요.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책에 오는 어떤 심리학책에 오는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샤워할 때 무슨 생각하는가? 내일 아침에 샤워할 때 무슨 생각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샤워할 때 아침에 샤워할 때 뭐 생각할 게 뭐 있어? 빨리 출근해야지. 뭐 오늘 출근해가 뭐 챙겨야 되지. 이런 거 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 사람은 행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즉 마음의 여유가 없는 사람. 샤워할 때는 샤워만 해야 그게 마음의 여유 있는 사람이다. 내일 아침에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샤워하면서 물 따뜻하고 피부에 느껴지는 거, 내 몸이 만져지는 거 이거를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마음의 여유가 있다. 달리만 그런 사람이 행복하다 이 말입니다. 행복이 간단해요. 마음의 여유가 없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좋은 집, 뭐 이런 것 생활 잘하면 행복할 거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 마음의 여유는 궁극적으로 그런 것과 상관이 없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 여유가 어떻게 하면 여유를 얻을 수 있을까? 스칸디나비아, 뉴질랜드에 가서 누워 있으면 여유가 조금 생기죠. 그러나 그게 조금 지나면 이제 그 여유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더 힘든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대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어떤 게 가장 큰 고민인가? 대학생들의 고민이 뭐 우리가 쉽게 해도 취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연애하는 뭐 이런 걸 텐데 그게 아니고 1등이 요겁니다. 내가 누구? 정체성이.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전에는 이런 그가 없었어요. 정체성이라는 게 먹고 이런데 왜? 우리 어릴 때 뭐 저희는 7형제입니다. 방이 따로 어디 있습니까? 한 방에 이불 하나 펴놓고 다리 다 놓고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 베개 이거 내 거야. 그러면 큰일 나죠. 우리 거지 자식아 이게 뭐 네 거야. 마누라도 우리 마누라지 내 마누라 하면 이상한 놈이 되는 그런 시대. 모든 게 우리라는 개념으로 자라왔어요. 거기는 정체성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내지 하면 그건 두드려 맞는 거죠. 근데 오늘날에는 점점 사라지고 다 하자 혼자 노래도 혼자 부르고 산에도 혼자 부르고 여행도 혼자 부르고 모든 게 이제 혼자 사는 시대가 점점 혼자로 되는 시대는 누구? 옛날에는 나를 정리해 주는 것이 상대방이 정의를 해줬어. 네 누집 아들 아이가, 네 누구 동생이지? 이렇게 정의가 됐다 이 말이야. 내가 내를 정의할 필요가 없어. 왜? 주위에서 다 나를 정의해 줬으니까. 누집 아들이지? 뭐 몇 학년 아니라 네 누구 동기아니까? 뭐 이런 다 정의를 해줬어요. 내가 너를 뭐라고 또 정의를 해. 그렇게 다 돼 있는 거야.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고 내가 점점 혼자 있는데 갑자기 질문을 내가 누구지? 여러분 저기 산사나 이렇게 가보면 여전히 이렇게 붙어놨는 그 프랭카드 같은 게 나를 찾아가는 여행, 그죠? 그런 거 많이 보셨죠? 예, 나를 찾아가는 여행.
그다음에 뭐 템플스테이도 나를 찾는 여행 뭐. 그래서 뭐 등산 가는 데는 뭐 나를 찾는 뭐 여기 안 되고 그랬어. 아니 쥐가 여기 있는데 왜 산에 가서 자기를 찾으라고? 절에 가서 왜 자기를 찾는데? 아니 자기를 찾으려면 여기 있는데 왜 자기 찾으러 절에 가야 되고 자기 찾으러 어디 여행을 떠나야만 힐링하러 가야만 자기를 찾나? 아, 자기가 없는데 정체성의 혼란을 가졌다 이 말이야. 내가 내지 뭐 근데 내가 누구 답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정체성이라는 개념이 이제 점점 중요한 시대. 내가 혼자인 시대,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누군가 내가 자신이 없으면 지탱하기 못하는. 즉 자부심, 정체성이라는 것에서 자부심이 나오고 사는 의미가 나오는데 내가 내 스스로의 정체성이 불확실하면 사는 자기에 대한 자부심도 없어지고 그러면 삶의 어떤 의미도 없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심각한 문제죠. 제가 2015년에 울산에 학을 도입하자, 복원하자 이런 칼럼을 여러 번 썼습니다. 저는 경영학자고요. 유니스트는 뭐 과학은 다 아시고 학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학을 복원하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야 생뚱맞다. 뭐 학을 왜 울산에 가져오자 그러냐 이렇게 합니다. 제가 심지어 아까 학생고등학교 출신이 있다는데 학생고등학교 동창회 그 회장님이 전화해가지고 아니 당신들 그 비학제를 하는데 학 봤어요? 학을 좀 가져옵시다. 비학제라는 게 학이 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축제는 비학. 아 학도 안 보고 무슨 비학제 하냐고 내가 그 동창회 회장님들 그런 말도 되고요. 학생 이시 그 동물의 그 뭐야 문중에도 아는 분인데 내가 전화를 아니 학생 이시는 그 학파 이해공이 공을 많이 써서 학이라는 학파라는 거가 해서 줬는데 당신들 조상이 학을 가지고 있는데 왜 울산에 학이 없냐 학을 좀 더 그래서 사람들이 전혀 얘기를 그 여기서 자꾸 학 얘기하나 이러는데 정말 금년 내로는 울산에 학을 보게 될 겁니다. 제가 집요하게 주장을 했는데 금년에는 울산에 학이 들어올 것 같고요. 울산에 저는 가장 큰 관광 자원이 학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학이냐? 정체성, 학을 가지고 울산의 정체성, 울산의 뿌리를 학에서 찾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이콘이라고 그러죠. 한마디로 딱 해서 울산 했을 때 뭐가 머리에 팍 들어오는 게 뭐 있을까? 부산, 갈매기, 이러지. 울산 이런 길만 돼 한마디로 딱 하면 학만큼 확실한 거 뭐 고래? 고래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학이라는 걸 띄워서 울산의 역사적 뿌리와 그 미래를 학을 통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데 드디어 이게 학이 울산에 이제 드디어 정말 들어오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왜 울산이 학인가? 학성이라는 게 고려 성종 때, 고려 성종, 이 고려 초기의 임금입니다. 그분이 울산은 학성이라 해라. 변호를 주죠. 학성, 성이라는 게, 성이라는 뜻이 고리라는 뜻, 학이 많은 마을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학이 많았길래 고려 때부터 학성이라고 변호를 줬을까? 왜?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거 대학강에 가서 어제도 있던데, 이렇게. 대학강에 어제 있는 걸 보면 학이 아닙니다. 백로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학을 안 봤으니까, 대학강에만 있잖아요. 어떤 제 친구는 또, 필리핀에서 급하게 전화가 왔어. 야, 이거 골프 치러 왔는데, 이거 엄청 학이 많다고. 필리핀, 그거는 백로입니다. 백로는 여름 철새라서, 겨울에는 필리핀 갔다가 여름 되면 대학강에 옵니다. 학은 겨울 철새입니다. 또, 이번에 신문사, 경상일보 주필이 내일 전화해가지고, 야, 교수님, 마산, 창원 저수지 가면 저 많이, 주남 저수지 가면 많이 오는데, 겨울에. 아닙니다. 그건 제 두름입니다. 또 어떤 분이, 순천만에 가면 오요. 겨울에 엄청 오거든요. 그건 헛두름입니다. 이제 그래요. 내가 이게 백로고 왜가 아니고 이거 아니다 하니까 하는 말이 그럼 학이 울산만 왔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학이 날아다니는 철새인데 울산만 보라고 왔겠어요? 아니죠.
마산에 그 무학 소지라고 무학 춤추는 학이라는 뜻입니다. 곳곳에 그런 게 있습니다. 울산에 집중적으로 많이 왔기 때문에 그렇지. 하긴 뭐 울산만 오는 분.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러면 왜 울산에 학이 많이 왔을까? 아시는 분 계세요? 시베리아에서 학이 살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겨울철 되면 이제 추우니까 내려오는데 동해안을 타고 내려오다가 원산에 안변 평야라고 있습니다. 거기 와서 이제 곡식을 먹다가 다시 동해안을 타고 내려오면 평야가 있는데 어디가 있습니까? 울산입니다. 울산. 예. 동해안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평야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울산은 놀랍게도 강이 4개가 있는 거 아시죠? 태화강, 동천강, 예천강, 외항강, 해화강. 강이 요쪽 동네에 강이 이렇게 많아요. 강은 다 우리나라는 서쪽으로 갑니다. 강이 우리나라 구조상 동쪽은 이 산맥이 있기 때문에 강이 서쪽으로 가지 동쪽으로 발전할 수가 없는데 울산만 특이하게 이렇게 강이 집중적으로 내려오니까 소위 말해서 이 섭지대가 엄청 발전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울산이 공업도시로 되는 근거가 됩니다. 현대자동차 예를 들어서 어릴 때 제가 놀던 그 현대자동차는 거기 다 섭지대라서 염전을 했거든요. 즉 물속에 잠겨있는 것은 국가 땅입니다. 개인이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가에서 거기다가 매어가지고 현대자동차 보고 공양지원을 한 겁니다. 원산 다, 삼산 다. 이해되시죠? 울산이 공업지로 발전할 수 있었던 그런 산 가격의 땅이 물론 항구도 있고 해서 발전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왜 학을 가져와야 되느냐. 학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동해안 쪽으로 내려오다가 안변 평야에 왔다가 울산 이 평야에 왔다가 이렇게 쉬고 갔는데 이게 공업단지가 발전하면서 이주민들 아시잖아요. 그죠? 공단에서 다 물러가신 귀한 전 대표적으로 철새 그 중에서 학이 그런 피해자라고 저는 봅니다. 이제 울산이 이 정도 잘 살면 미안한 마음이라도 학을 좀 갖다 놔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까? 예. 아니 우리가 저렇게 잘 살게 생겨서 이 철새들의 근거지가 이게 공업화의 근거가 됐다. 왜 울산이 학이었는가? 이런 지형적으로 이제 동해안을 타고 오다가 갔다가 계속 강원도 이쪽으로 경북과 쪽은 뭐가 할 데가 없는데 요 울산 땅 오는 순간에 습지가 있어서 철새들이 여기를 거주했다. 그래서 왜 울산이 이 학과 된다. 그 다음에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 철새인데 복원해놓으면 날아가쁘지 않을까? 제가 그랬습니다. 날아가도 좋고 안 날아가도 좋고 날아가면 복원해서 자연을 내가 보내야 되잖아요. 이 키가 안 날아가게 내가 잡고 있는 그 힘으로 잡고 있잖아요. 따오기나 반달곰처럼 날려갈 수 있는데 그냥 야생하고 얘가 안 가고 그거 살면 더 좋고 우리 구경하니까 제 말은 현지에서 복원시키는 상당수가 텃새가 됩니다. 알을 여기서 까고 먹이를 주는 새는 여기 익숙해져서 풀어놔도 야생이 많이 죽어가지고요. 지금 그 황새를 대표적으로 하면 방사를 하면 그 중에 일부는 안 날아가고 거기서 계속 삽니다. 거기서 왜? 자기가 먹던 게 거기니까. 그래서 제가 날아가도 좋고 안 날아가도 좋고 희한하고 다 날아가면 뭐 어쩔 건데 자연에 보내는 것도 지금 멸종 위기종인데 얼마나 그게 좋을까. 예, 여러분 여기 보는 게 여기 백로입니다. 이거는 논에가 많이 있습니다. 태화강에도 많이 옵니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색깔이 하얗지 않은 거는 그냥 외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외갈.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흰 거는 백로. 희지 않고 이렇게 생긴 거는 외갈이. 이런 아이도 많이 있습니다. 요거가 이제 보기가 힘든 황새라는 겁니다. 가끔씩 그 일본이나 이런 데서 한 마리가 태화강에 날아오면 막 신문에 크게 황새 날아왔다고. 이 황새는. 요거는 황새는 지금 복원해서 한 230마리, 한 300마리 정도 복원이 되어가지고 날려도 보내고 충남에 예산을 사고 있습니다. 요게 두rum인데
요게 제두릅입니다. 아까 그 주남 제수지 오는 제두릅. 요게 순천만이 오는 흑두릅입니다. 요런 거는 지금 수천 마리씩 겨울 되면 날아옵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요겁니다. 요 제가 그래서 하트 칠 때 일장에 이래 나오는 그거 네, 요 머리가 빨갛잖아요. 단정학. 그냥 우리가 학이라고 하면 14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말하는 요 단정학, 머리가 빨간 얘, 이게 진짜 학이죠. 그래서 요거를 울산에 복원하자 하는 게 이제 금년에는 결실을 맺어서 가져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화장산 아세요? 울산의 언양에? 혹시 언양군 계세요? 예. 화장산 아시죠? 꼭 조그마한 야산이잖아요. 제가 유니버시티 교수할 때 울주군에서 오피니언 리더, 그 이장이나 군의원이나 이런 분들을 한 50명씩 모아가지고 그 강의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울산대학에 하던 거를 울주군에서 임 교수님이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걸 맡았어요. 그래서 뭐 울산대 이렇게 그 강사들을 쓰면서 하는데 그 중에 한 프로그램이 뭐냐면 여행 가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러분들 뭐 그런 프로그램 보면 아시잖아요. 그죠? 이제 한 번쯤은 어디 버스 타고 어디 멀리 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가 그 프로그램을 화장산으로 가겠다고 이렇게 어나운스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펄쩍 뛰는 거예요. 그 우리 집 뒷산인데 그거 왜 갑니까? 내가 맨날 아침마다 뭐 운동하러 가는 데인데 왜 그거 가냐고. 공무원들도 펄쩍 뛰어요. 교수님, 이 프로그램은 버스 타고 사람들 태워서 바람 쐬러 저 멀리 가는 거지 동네 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난 안 돼. 나 화장산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랬더니 이제 막 공무원도 그러고 사람들도 다 화장산을 왜 가냐.